안녕하십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국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도입 사례 케이스 스터디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칠판에서는 한국 도자기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례를 썼는데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갖고 한국을 대표하는 라면 신라면의 국제 마케팅 전략으로 사례를 바꿨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한국 도자기 사례도 찍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새로운 도입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죠. 10장에 있는 국제 마케팅 전략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국의 대표라면 신라면의 국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갖고 도입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국제 마케팅 전략 안에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포피 전략이라든지 SDP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와 좀 차별화되게 글로벌 배치라든지 소싱, 전략적 제휴, 그 다음에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제품의 표준화 또는 적응화 전략, 글로벌 경쟁 전략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딱히 정확한 요거 각각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해 갖고 여기다가 이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라면의 국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갖고 각 국가별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지 표와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국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PDF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라면이 신라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식품업계에 따르면은 우리가 신라면 매출액이 6,900억 원으로, 이 중 해외 매출이 3,700억 원으로 집계가 돼 있고요. 지금 2020년도가 비교적 최근 자료인데, 이후 해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우리가 수치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1971년부터 미국 LA 지역에 라면을 수출하며 해외 시장에서 발을 넓혀오던 농심이 한국적인 맛이 세계적인 맛이라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1986년에 신라면을 출시를 했고, 87년도부터 수출을 시작해갖고 세계 무대로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특히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먹는 식품이나 이런 데 첨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근데 71년도부터 농심이 이렇게 신실크로드처럼 이런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최초로 86년도에 신라면을 출시했고 92년도에 매출액 1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96년도에 첫 해외 생산 공장 중국 상해에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연역을 이렇게 쭉 볼 때 2021년도에 신라면 볶음면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사발 용기라든지 브랜드 대상 2018년도 하고 쭉 그 농심의 해외 시장 진출 역사를 여기 표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미국 제2 공장도 가족 내종이었고, 2020년도에 캐나다 법인 농심 캐나다도 설립했고, 베트남, 월마트에 신라면 입점이라든지 2017년, 2014년에 호주 농심법인도 만들었고요. 2005년에 LA 공장도 가동했네요. 2002년에 일본 법인 농심 재팬을 설립했는데, 일본이 또 라면의 종주국이고 라면의 그 개발 국가죠. 이런 데도 우리 농심의
라면이 진출을 했어요, 일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미국 법인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은 중국에 이렇게 만드는 전략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신라면의 세계 지도해 갖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 갖고 캐나다, 미국, 브라질, 뭐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 갖고 유럽까지 쭉 진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각 국가별로 진출 전략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월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했고, 세계 최대 항공 아메리칸 항공의 기내식으로 신라면이 들어갔고요. 중국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타오바오의 판매 계약도 했고, 상해 와이탄 오로라 빌딩의 신라면 광고를 하고 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와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무슬림도 먹을 수 있는 할랄 신라면 인증도 받았고요. 일본에는 뭐 4월 10일이 신라면 데이라고 해갖고 뭐 자기네가 지정도 해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신라면 팬클럽도 있고, 영국 뭐 모리슨과 판매 계약, 프로축구 공식 후원도 하고, 말레이시아 2014년도 식음료 부분 베스트 브랜드 상을 수상을 했고요. 말레이시아에는 무슬림이 많으니까 할랄 인증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했죠. 호주 14년도에 법인 만들고,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의 신라면 컵이 인기가 있고, 캐나다에서는 시장 점유율 15%로 2위를 차지했고, 프랑스 몽블랑 매점에 신라면 판매, 이탈리아 면세점에 신라면이 들어가 있고, 케냐 현지 식품류 최초 홈쇼핑에 신라면을 판매를 했고요. 브라질 신라면 등 50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 신라면, 컵라면을 판매하고 있고, 칠레 최남단 칠레 푼타 아레스의 신라면 가게를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개 국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교포 시장에서 미국 현지 주류 시장으로 71년도에 미국 시장 첫 수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히스패닉 계열이 이런 그 소비, 라면 소비, 매콤한 것들을 좋아해갖고 35% 이상 소비층이 확대가 되고, 2005년에 LA 공장을 준공하게 됐다. 보시면은 매출에 거의 2천억 원이 넘고 있어요. 2억 달러니까는요. 곱하기 환율 1200원만 해도 거의 요즘 환율이 높아가지고 2500억 원 이상 매출이 되고 있죠. 미국 법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LA 골프대 협찬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한국식품 최초로 미국 전역에 월마트 전 점포에 입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월마트 개수가 미국에 4,692개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쟁쟁한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 켈로그, 하인즈 등 글로벌 브랜드에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1:1 직거래 방식으로 전 점포에 입점을 했고요. 월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맞춤 영업을 추구했고, 매장 바이오와 협업으로 신라면 진열과 판촉 행사 등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국방부라든지 국회의사당 등의 라면으로는 신라면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공급이 됐다. 그래서 신라면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웠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라면류 시장이 형성되면서 라면 소비량이 연간 500억 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 수량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세계 라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라면 소비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초창기에 매운 걸 못 먹으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TV 광고도 신라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도 지원했고, 지역 선택 집중형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라면 시장에 대해 대대적인 물량 공세보다는 지역마다 차등을 두고 천천히 공략하는 지역 선택 집중형 마케팅 전략으로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는데, 신라면을 위주로 한 한국의 맛으로 승부를 건다. 그리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거, 그다음에 대도시의 대형마트 위주의 판매 전략을 세울 것 등으로 지역 선택 집중형 마케팅 전략을 중국에서 사용했죠. 그다음에 중국 현지에서 일괄 생산 체계도 갖추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 일청식품, 동양수산, 명성식품, 산요식품, 에코쿠스 등 대형 메이커들이 52억 봉지의 라면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데가 바로 종주국인 일본이다 얘기할 수 있고, 1년에 350종의 라면 제품이 쏟아진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농심 라면은 현재 외국산 라면 가운데 90% 이상을 일본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매운맛 캐치프레이즈로 88년 이후로 10년 이상 신라면과 너구리가 꾸준히 일본에서 판매가 돼 있고, 일본인들은 한국 라면 하면 신라면, 농심 하면 신라면이라는 인지도가 이렇게 높고요. 5개 광고로 신라면 브랜드 인지도도 높였고, 편의점까지 번져가는 신라면의 인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한류로 인해서 한국산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도 올라갔고요. 신라면의 성공 요소라든지 최근 추세에 대해서 좀 더 최신 자료로 조사해 볼 필요도 있고, 신라면의 국가별 특징들이 요약해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갖고 좀 더 심도 있는 국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토의를 해보면 좋겠고, 이 도입 사례를 통해 가지고 국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2016년도, 2015년도까지는 그 한국 도자기가 매출이 좀 명맥을 유지하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13년도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행남 생활건강이라는 데도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에 한국 도자기가 진출해갖고 전임금 찾아서 OEM 벗어나서 자체 브랜드로 가려고 여러 가지 해외 진출 노력도 하고, 글로벌 배치 전략, 본원적 경쟁 전략, 세부적 경쟁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지속적인 품질 혁신이라든지 제품 혁신을 노력을 했으나, 글로벌 경쟁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많이 면치 못하고 있고, 이 나름대로 이전에는 경쟁 전략으로 마케팅 시스템이라든지 뛰어난 연구 개발, 선진 시스템의 도입, 특출한 디자인 개발 능력, 탁월한 국제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은 경쟁력으로 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우리가 동태적으로 새로운 경쟁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국 도자기의 경쟁 전략에 관련돼 갖고 제안도 해보고, 외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겠죠. 1절에서는 글로벌 배치 전략이라든지 소싱 전략, 제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2절에서는 국제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표준화와 적응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표준화, 적응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품에 대한 표준화냐, 적응화냐, 가격의 표준화냐, 적응화냐, 촉진의 표준화냐, 적응화냐, 유통의 표준화냐, 적응화냐 등 다양한 포피에 관련된 적응화를 설명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글로벌 경쟁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경쟁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치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어요. 배치 우위란 기업이 자산, 능력 및 자원을 세계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활동을 기업의 이제 본원적 가치 활동과 보조적 가치 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하게 우리가 배치 전략을 쓰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어떻게 집중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장점이 있는 곳들의 분산화, 그러니까 여러 개 흩어놓을 것인지 이런 배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화를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에 기업 특유의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 창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분산화하면은 여러 지역에 분산을 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 활동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리고 장소적 배치의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베스트 프랙티스 해가지고 지식 시스템을 연결해서 자회사 간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소적으로 배치를 잘 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제 배치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 포지셔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략적 유연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자원의 배치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요소들, 특히 지리적 범위라든지 시장 지배력, 다수 소싱과 물류 시스템, 기술 적응성과 이전성, 시장 진입 속도와 대응 속도 이런 요소들이 글로벌 시장의 배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그 소싱 전략. 그 소싱이라는 건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서 투입물을 조달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소싱의 추진 동기는 가격을 절감하고 제품의 질적인 개선, 기술의 혁신과 증대, 운송 및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그 제3의 기업에게 소싱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글로벌 소싱의 전략적 선택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체 생산 또는 타사 구입 결정의 문제, 그러니까 make or buy decision이라고 해서 국제경영 수업 시간에 이런 그 소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던 걸 기억해 보실 수가 있어요. 현지 소싱 대 해외 소싱의 문제, 현지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우리가 소싱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국가, 제3의 국가에서 더 싸게 효율적으로 소싱을 해올 것인지, 단일 소싱 또는 복수 소싱의 문제, 한 군데의 기업에서만 소싱을 할 것인지 여러 군데 소싱 기업을 둘 것인지 이런 전략적인 여러 가지 선택 고려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제휴라고 해갖고 우리가 진정한 네트워크 구성과 기업의 현 위치 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전략적 제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전략적 제휴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협력 분야 및 범위, 산업적 측면의 확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 제휴를 다방면에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에 있어서 투자 비용 및 재무적 위협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요. 자사의 기술과 경쟁 면에서 보완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특정 부분에서의 기술 및 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유통 채널 구축 및 이해관계자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휴를 하고 개발도상국 기업이 국제적인 기술 표준 공유 등 경쟁상 이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휴를 한다. 한계점은 관리 및 조정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지분적 제휴 관계에서는 빈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R&D 제휴, 생산 분야 제휴, 마케팅 제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 형태가 있고요. 표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기술 제휴, 조달을 위한 제휴, 생산을 위한 제휴, 마케팅을 위한 제휴, 복합 제휴, 협력을 다각적으로 가속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목적에 따라 갖고 우리가 제휴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한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휴를 하기 위한 특징들은 시간 관계상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휴의 형태에 관련돼 갖고 표 10-1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영상은 1차수, 그러니까 각 영상마다 25분 내외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짧게 끝내도 문제고 너무 길게 늘어져도 문제라 갖고 제가 따로 추가로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영상 편집에 동영상을 앞부분 찍고 뒷부분 찍고 약간 음성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휴의 형태에 관련돼 갖고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여기 표에 있는데 기술 제휴부터 시작해 갖고 목적 및 특성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를 한번 읽어 보시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술 제휴의 목적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상호 교환을 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 특성으로는 자사의 부족한 기술에 대해 타 기업의 기술이나 특허, 노하우를 도입, 공유하여 기술 격차를 해소하려는 거고 신기술 제품의 공동 개발 추진이라든지 생산 판매 제휴로 발전하기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달 제휴에 관련돼 갖고는 범세계적 조달 활동으로 비용 절감 및 조달을 원활화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 부품 조달 제휴와 동일 물류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특성이 있죠. 여기 이제 조달 제휴에서는 제때 원하는 양만큼 조달을 잘 하기 위해서 조달 제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생산 제휴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게 주요한 목적으로서 각사의 경영 자원 등 상호 공급이라든지 공동 생산, OEM, 위탁 생산 위탁, 수탁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래서 합작기업의 형태로 띄는데 여기 보시면은 OEM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이다.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뉴팩처링 이거의 약자라고 자주 나오는 용어죠. 다음으로 마케팅 제휴에 관련돼 가지고는 주요한 목적이 상대국 시장 접근 및 판매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판매 능력을 활용하고 자사 품목의 상호 공동 판매라든지 위탁 판매 또는 공동 규격의 설정 그리고 판매 지역이나 제품에 대해 크로스 마케팅을 하는 게 마케팅 제휴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복합 제휴라는 협력을 다각적으로 가속화하는데 이렇게 기술, 조달, 생산, 마케팅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2개 또는 3개 그 이상으로 제휴하는 걸 복합 제휴라고 하고요. 기술, 조달 및 생산, 마케팅 분야 중 2개 이상의 부분에
동시 제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복합 제휴의 주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한 번 더 차분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여러 과목에서 이제 제휴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과거 이전에는 이 제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 한 과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4차 산업에 따라서 너무 복합 다기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런 제휴는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